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을 바라보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속에는 138억 년 우주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이 순간에도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20세기 초 한 특별한 인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20년대 벨기에의 한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연구하던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던 그는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독특한 균형을 유지하며 우주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죠. 르메트르가 발견한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의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우주는 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었고, 이는 곧 우주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매우 작은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를 원시원자라고 불렀는데, 현재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불변하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르메트르의 이론을 조롱하며 빅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이 종교적 창조론과 다를 바 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호일이 조롱의 의미로 만든 빅뱅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르메트르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서 나왔습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사용해 밤하늘을 관측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은하 너머에 존재하는 다른 은하들이 모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도플러 효과라는 물리학 원리를 통해 확인되었어요. 구급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별에서 나오는 빛도 그 별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를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허블이 관측한 모든 은하들이 이런 현상을 보였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르메트르의 이론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어요. 마치 풍선에 점들을 그려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모든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우주라는 거대한 풍선이 팽창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정적 증거는 196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벨 연구소에서 2명의 과학자가 위성통신 연구를 위해 거대한 혼 모양의 안테나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외부 간섭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거할 수 없는 지속적인 잡음이 계속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테나의 둥지를 틀고 있던 비둘기들의 배설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비둘기를 쫓아내고 청소를 해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신비로운 잡음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에서 오는 마이크로파 복사였어요. 이 복사는 우주가 매우 뜨거웠던 초기 시절의 잔재였고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현재는 절대 영도보다 겨우 3도 높은 온도의 배경 복사로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죠. 이제 빅뱅 이론이 확립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빅뱅의 정확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압축되어 있었다면 그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리학에서는 이를 중력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밀도와 온도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특이점에서 시작된 우주라면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온도와 밀도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공간 자체도 매우 울퉁불퉁해야 했어요. 그러나 실제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합니다. 이는 특이점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탄생 직후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어요.
이 인플레이션 기간은 1초에 33,3분의 1이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하면서 공간을 평평하고 균일하게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우주에 내재되어 있던 에너지는 물질과 복사로 변환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시공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우주의 모든 특성들은 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순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욱 근본적인 물리학 이론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바티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당시 39세였던 스티븐 호킹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호킹의 무경계 가설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표면과 같은 개념이에요. 지구 표면은 유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도 끝이나 경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공간도 시작점에서 경계 없이 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남극의 남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선형적 시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우주와 함께 탄생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적 이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빅 바운스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현재의 팽창이 언젠가는 멈추고 수축으로 전환되어 빅 크런치에 도달한 후 다시 새로운 빅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의 핵심은 양자역학의 터널링 효과입니다. 우주가 극도로 작아져서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게 되면 완전한 붕괴 직전에 양자 터널링을 통해 새로운 팽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주는 영원하지만 무수히 많은 빅뱅과 빅 크런치를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감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하고 있어요. 이는 빅 바운스 이론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만약 팽창이 계속 가속된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며 결국 열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저 펠로즈는 2010년 공형 순환 우주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공형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개념에 기반해요. 공형 기하학에서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모양만이 중요합니다. 체스판이 크든 작든 게임에 동일한 것처럼 우주도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펠로즈에 따르면 우주의 초기 상태인 작고 뜨거운 우주와 미래의 최종 상태인 크고 차가운 우주는 공형 기하학적으로 동등합니다. 우주가 극도로 팽창하여 모든 물질이 소멸하고 에너지가 최저점에 도달하면 시공간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빅뱅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는 무수한 에온을 거쳐 영원히 순환한다고 봅니다. 한편 끈 이론에서 파생된 더욱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요. 5년 에드워드 위튼이 제안한 M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은 11차원 초공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우리 우주가 고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브레인이라는 막 구조 위에 존재한다고 봐요. 에크피로틱 모델로 불리는 이 시나리오에서 빅뱅은 두 개의 브레인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충돌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우리 우주의 팽창을 이끌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수조년 후 브레인들 사이의 인력으로 인해 다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론들은 현재로서는 검증하기 어려운 추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차원을 직접 관측할 도구도 없고 양자 중력의 효과를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모두 관측 가능한 예측을 제시하므로 미래의 기술 발전과 함께 검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특정한 패턴을 예측해요. 최근 WNAP과 위성의 관측 결과는 이런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중력파 검출기들이 원시 중력파를 발견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죠. 순환 우주 이론들도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이전 우주의 잔재라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특별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펠로즈는 실제로 이런 신호를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과학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끈 이론 기반의 모델들은 추가 차원의 존재를 예측해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와 같은 입자 가속기에서 이런 차원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들이 고차원 물리학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가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팽창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으며 결국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런 사실들도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을까요? 물리학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별이 형성되지 않았거려,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를 미세 조율 문제라고 부르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다중우주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해요.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학 법칙과 상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우주 이론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다른 우주들을 관측할 수 없다면 이는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추측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학은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해야 하는데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은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주론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차세대 관측 장비들이 우주의 초기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관측 방법도 등장했어요. 양자 컴퓨터의 발달은 복잡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인공지능은 방대한 천문학 데이터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초 물리학의 발전도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에요.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면 빅뱅의 첫 순간에 대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지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더욱 정확해질 것이죠. 최근에는 양자 역학과 정보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 자체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물질과 에너지는 정보의 다른 형태이고 우주의 진화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주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전은 홀로그래피 원리의 적용이에요. 이 원리에 따르면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는 2차원 경계면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이 2차원 필름에 3차원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은 실제로는 2차원 정보의 투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빅뱅은 정보의 창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팽창은 정보 공간의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에는 공통된 한계가 있어요. 바로 관측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 제약 때문에 과거의 우주만을 관측할 수 있고 우주의 지평선 너머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플랑크 스케일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양자 불확정성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해요. 이런 근본적 한계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한계가 과학의 매력이기도 해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궁극적인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켰지 우주의 근본적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할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들과 맞닿아 있어요.
과학이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이 보는 별빛이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 빛 속에는 빅뱅의 메아리가, 별들의 탄생과 죽음이, 그리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무수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